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대할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는데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을 진화하며 이낙연 고립작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 오늘 아침 에버라인 기흥행 열차가 신호장애로 멈추고 김포 골드라인 열차가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어젯밤 또 다른 낙서를 한 모방 범죄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낙서 테러를 한 용의자는 남녀 2명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 신혼부부가 10쌍 중 3쌍으로 자녀 있는 맞벌이의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극심한 비혼, 저출생 문제 속에 인천시가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사령탑 공백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이른바 친윤의 대세몰이에 한동훈 비토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2시간 전부터 찬반 토론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안팎에서 이낙연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말 거친 전국 정치 큐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낙서 옆에 또 낙서. 경복궁 담벼락에 추가로 낙서를 남긴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속보 알아보고요. 과거 사례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북한 도발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연말인데 북한이 연이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사한 ICBM이 화성 18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8시 24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ICBM까지 발사하며 연이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합참은 또 ICBM이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발사한 ICBM은 화성 18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4월과 7월에도 시험 발사한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유일한 북한의 신형 ICBM인데요. 당시 6천여 킬로미터를 상승한 뒤 1000km 정도를 비행했는데 오늘 발사된 ICBM도 이와 유사한 궤적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눈을 가졌다고 과시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핵주먹에 해당하는 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과 정부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우 합참 작전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동맹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연쇄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압도적인 대응, 대통령의 지시사항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해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등을 활용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저지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체형 확장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연말연시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NSC 상임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안보태세를 더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선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며 어려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버려두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의 소수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인다며 국제사회에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이 어제와 오늘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한 것을 두고 미국은 북한이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해친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며 북한은 이웃 국가의 위협이 됐고 영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우리를 향해서 막말로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남측 군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군사적 조치들을 도발로 매도하며 응징을 떠들어댔고 미국과 연합특수작전 훈련에 나서는 등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을 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시끄럽게 지저대다가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정당한 대응 조치를 허장성세 가득한 언사로 위협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박 부상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와 관심하에 양측의 전통 우호는 더욱 빛을 발했다고 강조했고 박명호 부상은 내년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사일 발사 등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집권 여당을 이끌 새 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부상한 만큼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자,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난상 토론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론에 힘이 실릴 경우에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의 비대위원장 지명과 윤석열 대통령 개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권한대행은 토론 전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지도체제 정비가 과제라며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체성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 친윤 의원 일부는 앞서 연석회의를 앞두고 참석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한동훈 비대위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 장관으로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수평적 당정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적잖은 겁니다. 공천과 선거 전략 등을 진두지휘할 핵심 직책을 정치 신인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4개월 다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본인 선거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면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는 꼴이라며 벌써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형식적 검증으로 인사참사를 양산하고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네, 견제구만 날리긴 민주당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 상황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연석회의가 열리는 같은 시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추진 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3총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 뒤 첫 만남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더 큰 폭의 행보를 주문했고 이 대표는 연신, 함께, 힘을 합쳐서 등 표현을 사용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의장이 못하겠고 그동안 이 대표님 고생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또 큰 폭의 행보를 해주셔서 그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별개로 오는 20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또 만나고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총리 연대설을 진화하며 이른바 이낙연 고립작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낙연 신당 반대 서명회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1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열은 곧 필패라는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입니다. 역사의 가오를 짓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성명에서 거칠게 비난만 하면 골은 깊어지고 분열은 기정사실이 된다며 반대 서명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는 효과, 당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오히려 작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사당화 비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응답하지 않은 걸 지적하며 신당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찬반 토론이 뜨거운 상황인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예정됐던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후 열리는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일정이 변경됐다는 결론 외에는 별도로 밝힐 게 없다고 말을 아꼈는데 한 장관은 오늘 비공개 외부 일정만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선 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게 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만 국회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일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또 21일 모레는 국토교통부, 21일엔 중소기업벤처부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들이 각각 청문회장에 나섭니다. 야당이 특히 송곳 검증을 예고한 후보자들도 있는데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사과를 했고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이후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는데 LH를 통해서 수억 원대 연구 용역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검사 출신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다음 주인 27일 수요일로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적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이 깎인 연구개발 항목 등에 대한 증액 요구와 감액 필요가 제기된 사업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놨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이후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른바 쌍특검법과 함께 3국정조사, 즉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요구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연말까지 대치 상황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잠시 후 김만음 교수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YTN의 단독 보도입니다. 송 후보자가 성인 자녀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4년간 1억 원을 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녀가 군 장교 복무를 하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탈루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20대 아들인 A씨.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번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21년도 12월 인간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확인된 지출만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보다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더 쓴 겁니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기간과 군생활 중 부족한 부분을 생활비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또 올해 5월엔 생활비와 별개로 5천만 원을 정식 증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억 원을 자녀에게 준 셈인데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군 장교로 갔다는 얘기는 정식적인 월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자력 능력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원칙적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 후보자 자녀는 지난 2014년부터 저축보험 상품에 투자해 4,700만 원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어머님 용돈을 받아서 자기 계좌에서 매월 그렇게 계좌 이체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6시간 넘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소명할 거라고 밝혔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거란 입장을 밝혔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 법원에 출석해서는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직접 수사한 부부장 검사 2명과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을 심사에 투입했습니다. 또 PPT 250장을 활용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송 전 대표 측은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면서 검찰과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또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인데요. 심사를 마친 뒤 송 전 대표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네, 검찰이 보고 있는 송 전 대표의 혐의 3가지가 있죠. 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서 모두 6,650만 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 사업가 김모 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데 이 가운데는 소각처리시설 인허가를 대가로 받은 뇌물 4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행위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송 전 대표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당법에도 당내 금품 선거 배제를 위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왜곡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알지 못했고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먹사연의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서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서 돈봉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되는지,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는지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돈봉투 수사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치기획수사라는 송 전 대표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의 줄 소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 구속 시도였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수 의심 의원 소환도 까다로워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요? 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전 협회장 등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천만 원이 윤 의원에게 건네졌고 윤 의원이 이를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단일 후보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당내 찬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들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2시간여 시간이 흘렀고 227명이 참석한 연석회의. 오늘 결론이 나올까요? 네, 한동훈 장관 방향으로 간다면 빨리 결론 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지 않고 대강 방향은 잡혀 있는데 시간을 끌고 있다면 둘러싼 논란만 증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이 잡혔다면 빨리 결론이 날 거고요. 지금 대체로 한동훈 장관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방향을 선회했을 경우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은 예상대로 한동훈 장관으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당의 지도부 쪽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또 낌새들이 당에서 이런저런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수의 비판적인 한동훈 장관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증폭돼서 나오는 것이지 다수는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걸 보면 아마 당 주류에서는 빨리 결론 내리는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는 좀 소수로 보인다.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의 문제를 크게 보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철규 의원이 영입인재위원장인데 한동훈 좀 지지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다는 설이 제기되자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설 때문에 김웅 의원 등이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판을 깨려고 내가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철규 의원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니까는요.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을 뭔가 좀 진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사령탑 공백 상태인 여당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당내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잠깐 또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상처가 뭐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부처가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과연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또 야당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정치 경험 많으신 분들이 그럼 왜 이때까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한동훈 장관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까? 정치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새롭고 파격적인 선택에 길을 터주는 그런 중진들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 한 장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달리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연석회의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 쟁점은 무엇일까요? 중도 확장성일까요? 아니면 당정 관계일까요? 뭐 가장 큰 게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여당인데다가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이 채 다 넘기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지났죠.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하고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쟁점이 됐던 정치적인 경험 문제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다시피 지금 정치적인 경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위기 상황 극복인데요. 집권 여당에서의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좋지 않았었는데 아다시피 취임 첫 달, 한 달 반 정도 빼놓고 30%의 지지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 국정 운영 방식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독자적인 길, 독자적인 조언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정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런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부분이라면은요, 정치적인 경험 문제라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 왔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히려 과거의 잘못된 구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했었는데 그런가 더불어서 또 반면에 제대로 단점으로 보자면은 정치적인 경험의 부재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움에 대한 장점보다는 현재까지 조금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일방주의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경험 유부는 그렇게 큰 쟁점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또 당까지 이끌고 최근에 이후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27일 날 인사청문회 거치는 방통위원장도 또 같은 기열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렇잖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 방식도 그렇고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체로 검찰 출신들이어서 검찰의 네. 공화국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전에 심평 교수의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네. 모두 고려해 볼 만합니다. 몇 개 현재 중도 확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4대 불가론으로 예, 그런데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총선 전체를 이끌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은 네.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한동훈 장관이 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사안 처리가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인데 만약에 맡았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 방법도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상대로 그게 총선에서의 쟁점화되면은 여당에 불리한 소재가 되니까 무조건 거부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뭔가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하고 다른 국면을 가려면 한번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양상반된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는 특히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 여러 번 이미 검찰 조사했었는데 없기 때문에 지나갔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것을 특검으로 제소했을 경우에 만약에 받아주자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본인의 입장하고는 상반되는 거여서 네. 이 문제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좀 선택하기에 좀 어려운 쟁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 첫 번째 구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성일종 의원은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하면 안 된다고 했고 심평 변호사는 소모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네, 비슷한데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비대위원장을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까지 노른다면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겠죠. 소모품으로 된다면은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그 공이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가지 않을 정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실패한다거나 그런 걸 전제로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성공한다면 역시 장관도 잘했는데 정치권에 와서 성공했구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와서 되게 소모품 얘기는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그런 쪽의 분석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고 본인의 또 의중도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가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입당할 이유도 없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면서 고개를 또 갸우뚱하기도 했는데 비대위원장 관련 한동훈 장관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언론의 주목거리가 되겠죠. 네. 그런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 전국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마치 본인이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파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언급을 피하려고 오늘 일정을 조금 빼고 차관한테 맡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생각이 없어서 자리를 뺐다기보다는 관련 얘기가 장관 본인으로부터 나오면 좋을 리가 없다. 또 마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나오면은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미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당에서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입에서는 이런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네. 조금 오늘의 일정은 차관한테 미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혁신위가 조기 종료한 이후 이를테면 중진들의 또 희생이 이어진 이후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또 YTN 정치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은 지금 안팎에서 개파를 불문하고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인데 지금 서명에 1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네. 네.
그게 만류한다라고 했었는데 만류하는 정도의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많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말 만류한다면은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서 당신이 당에 남아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쪽으로 얘기해야 될 것인데 네. 상당히 강하게 오히려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죠. 민주당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를 모멸하고 억압하고 공격해서 이렇게 쫓아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직 두 사람의 정무수석 했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 다수에서 보이는 입장들은 뭔가 포용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좀 당에서 머물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쫓아내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발언한 최재성 수석, 이철희 수석의 좀 이 판단이 좀 정확해 보이긴 한데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은 오히려 현재의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민주당이 있어왔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동안에 김대중의 민주당 이어졌던 노무현의 민주당하고 다르다. 그래서 자기는 제3당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당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천동설과 지동설 어느 쪽이 중심이 되는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물론 세력으로 보자면 당연히 현재 제1당인 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공격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총선을 치르다 보면은 일당의 후보들이 유력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군들은 압도적으로 현재 민주당에서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민주당이 뭔가 흠집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후보 공천을 앞두고 다수의 후보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상당히 좀 센 용어로서 공격하는 배경은 일부에서 분석하다시피 후보 공천을 앞두고 좀 줄서기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일단 김만흠 교수의 생각은 만류보다는 좀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만류하는 거? 분위기는 최근에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도가 되는 것들은 상당히 강하게 배신자, 삭구라, 당신이 20년간 민주당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누려왔었는데 혜택만 입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아주 공세적인 공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역 의원 100여 명이 서명을 하는 논리는 호소문을 통해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 일단은 분열은 좀 필패다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 당내 입지가 좁아지곤 있지만 이런 비판의 방식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관련 또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지내고 당의 대표까지 영입했던 분이 당의 역사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나오셨습니다. 신당 창당의 뚜렷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민주당과 진보개혁 세력의 분열을 불러일으켜 윤석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구상을 중단하길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를 더 설득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또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은 조금 안 보이고 서명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아주 좀 강력한 어떤 이렇게 비판 이런 것들을 전제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를 더 밀어내게 되는 그런 걸로 좀 작동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멈추지 않겠다. 이준석 전 대표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연말까지 또 시간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여지를 좀 남겼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당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는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혁신위를 가동했을 때 나왔던 문제죠. 네. 근데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은 전에 당내 혁신위를 가동시키는 계기가 됐던 당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해소하는 쪽보다는 그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라기보다는 이걸 대체하는 비대위를 가동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네. 대체적인 분석가들은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원래 좀 예정했던 신당대로 갈 분위기다. 다만 시간을 보는 것은 마지막 민주당의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본인이 조금 더 내부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참의 가능성을 좀 확장하려는 그런 시간 좀 연장에 그런 전략도 포함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주목받는 시사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명락 회동이 이루어질까 했습니다만 불발이 됐습니다. 만약에 만났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은요. 공식적인 무슨 대담이 아니고 시사회 장소에 잠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는 정도고요. 문제 사안들에 대한 깊이는 논의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워낙 그동안에 전 대표, 현 대표가 지난해 만난 이후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렇게 몇 달 전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기로 만나는 것 자체에 언론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사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새 총리와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런 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서로 만나서 문제를 풀 계기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그거를 주제로 한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형식적으로 사진 찍으려 한다거나 전화의 변화의 가능성이 없이 그냥 우리가 단결이야 이긴다거나 이런 추상적인 용어만 가지고는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아직 본인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를 상대로 한 전략보다는 다른 두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를 개별적으로 해서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좀 구분하려는, 그래서 언론들에서는 뭔가 고립화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YTN 나오셔서 사진 찍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하기도 했고요. 자, 제가 아까 예고를 해놔서 30초만 더 쓰기로 하고 청문회 일정 잠깐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일정은 어떤 일정일까요? 현재 지금 6명의 장관이 있고요. 이후에 27일 날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나왔다시피 있는데 몇몇 사람들 강동원 해수부 장관을 비롯하든가 또 국토부 장관 등의 이런저런 이미 과거에 있던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들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아주 안 좋을 정도로 타격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혹시 한 사람 정도 낙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장관들은 이런저런 설왕설래하면서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조금 그 일주일 뒤에 있는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를 두고는 정치적인 쟁점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21일까지 6명의 장관 논란이 있는데 뭐 장관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사안하고 결부된 장관들이 많지 않아서요. 검증의 과정은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면은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좀 지나가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날씨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퇴근길은 서울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또 눈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추위가 무척 심했는데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올겨울 최저 기온이 나타난 건데요. 특히 찬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북극발 한파는 내일 기온이 오르며 잠시 주춤하지만 모레부터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누그러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는 눈이 다시 내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바람 방향이 바뀌며 서해에 형성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습니다. 내륙은 1에서 7cm로 많지 않지만 수도권은 내일 퇴근 시간에 눈이 다소 집중될 걸로 보여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또다시 더 강한 북극안기가 밀려오며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풍을 동반할 걸로 보여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한파 속에 경기 전대 에버랜드역과 기흥역을 잇는 경전철 에버라인 일부 열차도 신호장애로 고가를 지나던 중에 멈췄습니다. 1시간이 넘는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사가 직접 고가 위를 달려와서 수동 운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 고가 위로 누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눈까지 쌓여 있다 보니 무척이나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출근 시간에 멈춰선 용인 에버라인 경전철을 수동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뛰어오는 기관사입니다. 평소 자동으로 작동되는 경전철인데요. 신호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가 고가 한가운데 1시간 넘게 멈춰버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겁니다. 먼 거리를 뛰어서 결국 경전철 문을 연 역무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열차에 타는데 오는 길에 신발도 얼었는지 미끄러질 뻔한 모습도 보입니다. 열차는 결국 수동 조종으로 다음 역까지 이동했고요. 승객들은 버스나 다른 이동 수단으로 갈아탄 뒤에 목적지로 향했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기관사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나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출근 중인 시민들은 지각을 피하기 어려웠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5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인천 호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 1층 후문 천장과 기계식 주차장 연결 통로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합동 현장 감식 결과를 좀 봐야 할 텐데, 화재 당시에 투숙객들은 황급히 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5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저 사람. 어머머머, 어떡해. 옆 건물로 지금 넘어왔다, 그치? 뒤에 사람 또 있지? 저보다는 일단 여자친구가 많이 놀라서 연기를 마시면 안 되니까 일단 제가 갖고 있던 목도리 일단 하라고 일단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손으로 막고 일단 내려온 상태고요. 그 불을 보고 저는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까 검은 연기까지 해가지고 사람들 대피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다른 분들 보시면 막 얼굴 막 검게 돼 있으시고 손도 검은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연기가 차서 워킹도 안 하지만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이제 연기를. 우리는 제일 마중에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내려왔는데. 네, 하루 만에 보란 듯이 또다시 발생한 경복궁 추가 낙서 테러, 충격적입니다. 2차 낙서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요. 경찰은 최초 낙서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화재 훼손 행위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해 초였는데요. 여주시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영월루의 모습입니다. 스프레이 낙서가 이처럼 10여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CCTV를 추적한 결과 10대 청소년 2명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문화재 스프레이 낙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죠.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이처럼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과 비하 낙서를 한 범인, 바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 제82조 3항에는 이처럼 문화재 낙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복궁 훼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경복궁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 사적이고요. 이 담벼락까지도 다 이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정이 돼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문화재 훼손하면 떠오르는 아픈 기억, 바로 15년 전에 있었던 이 숭례문 화재 사건입니다. 방화로 인해서 600년의 역사가 잿더미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는 이 방화범 채모 씨, 당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범죄,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가 더 이상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네, 최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0대 사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유통에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우편함 속 위쪽을 카메라로 비추니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인데 SNS를 통해 거래됐습니다. 이런 거래 수법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무려 1,900여 명이 인터넷에서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암시장으로 불리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가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추적은 어려워지는 동시에 접근은 쉬워지다 보니 마약 유혹에 넘어가는 10대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검거된 10대는 모두 4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통계로 넓혀봐도 올해 들어 10대 마약 사범 급증세가 확연합니다. 이 때문에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벌써 5%를 넘었습니다. 숫자가 느는 것도 문제지만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투약이 아니라 유통까지 가담하기 시작해 더 큰 문제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전보다 이제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를 통해서 10대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붙잡힌 전체 마약 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온라인으로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마약 광고를 수시로 삭제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결혼을 해도 출산을 늦추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 가운데 무자녀의 비중이 46%로 역대 최대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특히 10쌍 중 3쌍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는 81만 5,300여 쌍. 이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 부부는 23만 4천여 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28.5%로 뒤를 이었고 외벌이에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22.7%, 외벌이 무자녀 부부는 15.5% 순이었습니다. 2015년 신혼부부 가운데 18%였던 딩크족 비중은 점점 늘어서 지난 2021년 맞벌이 유자녀 비중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사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 30대 청년층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습니다. 자녀를 가져도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기간이 2.7년으로 출산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이 5년 이상일 때 첫째 아이를 낳은 비중이 지난해 11.5%로 10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7명으로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0.77명보다도 적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무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커 보이는데 현금성 정책에 늘면 출산에 대한 생각도 바뀔까요?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에게 앞으로 18살까지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포함해서 가상 실험을 할 결과 최대 3억 4천만 원의 저출생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중앙정부는 생후 7살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8살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인천시는 내년 이후에 출생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살에서 18살까지 월 15만 원씩 1인당 2,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8살까지 학령기 전 기간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총액이 1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격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정책의 체감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든 저출생 지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인에게 최대 3억 4천만 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원과 인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생대책을 총괄할 전담부처인 가칭 인구정책처 신설을 건의합니다. 통합적인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출생교부금 제도를 새로 만들고 특별기금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주택 책임제 등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건의했습니다. 2006년부터 저출생 대책에 사용된 예산은 무려 380조 원.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존폐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이한 대처가 부른 국가 위기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오늘 아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ICBM 도발인데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찰 위성 발사하고 또 이후 군사합의 파기 이후 ICBM 도발로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고각으로 발사가 됐고 10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으로 탄착했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까지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네, 화성 18형. 네, 일단 이게 이제 탄착 지점이라든지 네. 또 비행 시간 또 고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 4월 또 7월 달에 발사한 1차 시험 발사, 2차 시험 발사하고 사실 매우 유사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번 3차 그 화성 18형 그 시험 발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이걸 지금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북한이 계속 강조했던 다탄두 개발 역량 또는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전보다 향상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게 이제 우리 당국의 또 판단이기 때문에 네.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 ICBM 발사가 이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안보적 함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예, 4월과 7월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화성 18형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화성 18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말 화성 18형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역시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거.
사실 이 고체 연료는 굉장히 이제 고체 연료 사용했다는 의미는 북한이 이 연료를 미리 주입을 해놓고 은밀하게 미사일을 숨겨 놓았다가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 미사일을 숨겨 놓았다가 선제적으로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사실은 이제 경계하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처음으로 ICBM에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시험 발사를 3번째 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선제 타격 징후를 북한이 선제 공격 준비하는 징후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데 이걸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도발을 사전적으로 그 징후를 포착해서 또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그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제 ICBM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올해만 5차례 ICBM을 발사했는데 이렇게 한 해에 5차례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죠. 자, 어젯밤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10시간도 안 돼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쏜 건데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은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집요하게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반드시 입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이제 전략 무기, 전술 무기를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밤늦게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결국 이제 부산의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호죠. 미주리호를 겨냥한 발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2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북한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 사망 12주기를 기념을 하면서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김정일 위원장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군사 강국이 되었다. 특히 이제 핵 무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건 아무도 넘볼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군사력과 관련된 아버지의 치적 그리고 또 자신의 치적,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치적으로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주민들을 지금 결속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지금 화성 18형도 그렇고 뭐 단거리 미사일도 그렇고 계속 이 핵 무력을 정강을 시켜서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강대국으로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일련의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북한이 연이틀 대남을 비난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국방성 담화 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한번 북한의 의도를 해석해 볼까요? 자 한미가 연말을 핵전쟁 시연으로 마감 지으려 하고 있다. 안전고리를 뽑아버린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한미가 핵협의 그룹 NCG 2차 회의를 진행한 직후에 좀 도발을 시도한 건데 맞물려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미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자기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런 또 이 맞대응을 이제 어떻게 또 이 억제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이제 지난 4월달에 워싱턴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오고 이번에 이제 핵 협의그룹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주시를 해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건 북한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 한미 간에 이렇게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으로 자신들을 또 선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방어 훈련이고 억제력을 강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 향한 이 선제 타격이다. 이 선제 타격이라는 그 믿음을 갈수록 이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2차 그 협의 그룹의 이제 결과물이 나오니까 더 이제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이제 안보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고조된 그런 상황인데 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ICBM을 개발해야 되고 더 많은 전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에 북한의 안보 불안감이 나타난 거다. 네. 그래서 뭐 강대강 대치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만 내년 이제 8월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킨다. 이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저희들한테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지금 이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이 정세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핵 전쟁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을 서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한미 내년 8월 달에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일어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 사용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 영역이 아니라 이미 북한이 언제든지 핵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핵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또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 이걸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이제 단순히 도상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전 연습도 하겠다. 이게 이제 핵 협의 그룹 2차 결과물인데 여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 더 이런 핵 협의를 더 긴밀화하고 또 이제 실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계속 좀 해나가겠다는 미래 계획까지 이미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한미 정상 간에 이제 한라인까지 만들겠다. 이미 그 한라인을 그 휴대폰을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개념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한미가 공동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제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기습적이잖아요. 앞서 이제 고체 연료 ICBM을 얘기를 했지만 이 고체 연료 ICBM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뭐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면 또 우리가 또 선제 공격을 해야 될 선제 공격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절차에 따르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지도자급에서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지금 같은 절차로는 기존의 절차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한라인을 열어서 즉시 통화를 해서 바로 협의를 하고 상황 공유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 바로 결정을 내리겠다. 그 결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면 선제 공격과 관련된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북핵 사용 직후에 한미 정상이 통화가 가능한 장비를 전달했다는 대목을 설명하셨는데 그걸 북한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눈과 주먹을 다 함께 틀어쥐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지난달 말에 오늘 ICBM 도발까지 이게 함께 움직이면 북한이 어떤 위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북한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게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또 만리를 때릴 수 있는 강력한 주먹을 가지겠다. 이 강력한 주먹이 결국 이제 화성 18형 ICBM인 거죠. 강력한 주먹인 거죠. 이 주먹의 능력을 지금 계속 지금 고도화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특히 이제 미군의 동향을 아주 실시간 면밀히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밀하게 타격을 갈 수가 있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군사 정찰 위성은 이거는 필수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ICBM만 갖고 있어서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주먹은 갖고 있는데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의 그 군사적 효용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전술 핵무기다, 뭐 전략 핵무기다, 뭐 다종다양한 이런 그 공격 무기를 만들어 왔는데 이 효용성, 이 타격 수단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 정찰 위성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한 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계속 여러 기의 군사 정찰 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그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강대강 대치가 네. 이어지는 분위기. 뭐 새해에도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남북 간의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남북한은 서로가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억제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제압시키겠다. 좀 속된 표현으로 굴복시키겠다.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한 지금의 방향, 노선을 계속 견제하겠다. 이게 이제 그 남북한이 견제하고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특히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많은 횟수의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더군다나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또 유엔 회원국까지 참여하는 그런 확장된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연중무휴로 지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 훈련의 그 목적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반드시 꺾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우리가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있고 이 정치 일정이 굉장히 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다양한 그 제안들을 뭐 논의도 했지만 결론은 어느 한쪽도 우리는 설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교의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협상의 공간이 지금 없는 겁니다. 오직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지금 목표다.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지금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한반도 정세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외교의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북한 동향, 도발을 포함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마다 연말이면 군 장병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병사들 임금이 높아진 현실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윤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산하의 지구대. 최근 군장병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구대 차원에서 모금액을 미리 보내놓고 팀별로 돈을 내라고 안내한 겁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런 객출이 해마다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이뤄진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찰청은 성금이 철저하게 자발적 모금이라고 해명하지만 경찰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는 부서에서 반강제로 모금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경찰만이 아닙니다. 모금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만 회신하라며 일정 기간 답이 없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봉급에서 공제하겠다고 안내하는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군장병들을 위해 성금을 쓰겠다는데 선뜻 내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공무원들은 하소연합니다.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선뜻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과거와 달리 병사들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성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처럼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실제 모금액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낸 성금은 국가보훈부로 전달돼 필요한 군부대의 위문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군 장병의 사기를 올린다는 취지로 1968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군 위문성금. 하지만 일부 공무원 조직이나 부처에서 반강제적인 모금을 이어가면서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인근 건축자재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가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내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급발진이나 운전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공군부대 내부 주한미군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와 식기 등을 태운 뒤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네, 국제 우편으로 수십억 원어치의 신종 마약 야바를 들여와서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야구공의 실밥을 뜯어서 숨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걸어오더니 표지판 아래에 무언가를 숨깁니다. 잠시 뒤 차에서 내린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듯 물건을 챙깁니다. 이들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주고받은 물건은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을 가진 마약, 야바입니다. 필로폰을 포함해 각종 환각 물질을 섞은 것으로 공격성을 키우고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신종 마약입니다. 이런 야바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47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야구공 실밥을 뜯은 뒤 마약을 넣고 다시 포장한 뒤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겁니다. 지난 8월부터 넉 달 동안 이렇게 들여온 마약만 8만 2천 정, 41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주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모여 사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유통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출근하기 전 투약하거나 근무 중에도 약을 먹어 환각 상태에서 일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야구공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다시 실밥을 깨내서 아주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태국인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대부분 불법 체류자고. 경찰은 이들 가운데 35살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또 유통되지 않은 마약 33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을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오늘같이 추운 날 마음이 훈훈해지는 제보가 들어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설명해드리죠. 네, 지난 토요일 오후 대전 갈마내거리 인근이라고 하고요. 이 몸이 불편한 오른쪽 할머니가 힘겹게 건널목을 건너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신호가 바뀌어서 반대편 보행자도 뛰어가는 상황. 자, 이 모습을 보고 흰 패딩을 입은 여성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네, 보행 신호등은 이미 빨간색. 여성은 운전자에게 배려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뒤 할머니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함께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 흰 패딩 입은 이 여성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차가 쌩쌩 오가는 길 한복판에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제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바쁜 걸음이겠죠. 근데 딱 보고 나서 자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고요.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고요. 저희도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신도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용기를 냈고 차 블랙박스 화면을 찾아서 YTN으로 제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한 의사협회가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도심 집회에 나서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지만 내부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강경 투쟁은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생들이 의사 가운을 벗으며 힘을 보태고 의사들의 삭발식도 진행됐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은 엄동설암보다 매서웠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쳤다고는 하지만 걸기대회에 참석한 인원도 1000여 명 정도에 그쳐 의사단체 내부 호응도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의협은 일단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설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하지만 내부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일주일 동안 진행한 총파업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전 파업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강경 목소리도 점차 힘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의협이 당분간 투쟁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에 주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만 고수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의대 정원도 일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안들을 내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3년 전 의료계 파업에 중추 역할을 했던 전공의 단체는 이달 말 총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단 휴진에 나섰던 젊은 의사들도 3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여론을 고려하면 그때만큼 강경한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오늘부터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코로나19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과는 달리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등과 동일하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 항원 백신으로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가 생산하는 영유아용 코로나19 XBB 1.5 신규 백신 9,600회분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이번 겨울철에 6개월에서 4살 영유아 접종에 활용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 중인데 영유아는 백신 교차 접종을 제한해 과거 초기 주 기반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외부 준법 감시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눈앞의 위기만 넘기는 게 아닌 준법 통제의 틀을 닫겠다고 강조했는데 실질적인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의 외부 준법 감시 기구가 위원 명단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첫 발을 뗐습니다. 초대 위원장직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은 첫 일성으로 카카오의 그간 잘못된 관행을 꼬집었습니다. 카카오가 만들어낸 혁신만 강조했을 뿐 그 뒤편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 신뢰 경영이 카카오에 뿌리내리도록 내부 통제의 틀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지적처럼 단순히 현재 위기만을 모면하려 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란 걸 강조한 겁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물론 경영진, 카카오 직원들 모두가 지금까지의 간섭을 끊어내고 준법과 신뢰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맞닥뜨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SM 시세 조정 의혹 등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사안뿐 아니라 임원 폭로 등으로 드러난 내부의 도덕적 해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느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관점인지를 좀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관건은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내놓을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입니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가 없다면 쇄신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완전 외부 기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지고 이거 하기는 힘들 겁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그걸 받아서 잘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대표 교체, 택시 수수료 개선 등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카카오의 경영 쇄신 작업이 준법 감시기구 출범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4주차 주말에도 관객을 쓸어 모으면서 개봉 27일째인 오늘 9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플러스M은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9만 1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장가에서는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세라면 서울의 봄은 성탄절 연휴 즈음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의 하마스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4km에 달하고 터널 안으로 차량과 중장비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중장비로 땅을 파헤칩니다. 강철로 된 벽은 용접 장비로 뚫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최대 깊이 지하 50m, 길이가 무려 4km에 달하는 대형 지하 터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름 3m로 차량이나 중장비까지 다닐 수 있는 이 터널은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하마스 지하 터널 가운데 가장 크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이 터널은 특히 가자 주민이 이스라엘로 출퇴근할 때 왕래하던 에레스 통행로에서 불과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That was meant to do a terror attack on the Erez crossing. The Erez crossing that symbols hope, and this tunnel that symbols horror, terror, conflict. 터널에는 통신과 전력 설비는 물론 공조, 오수 처리 시설까지 갖췄고 곳곳에 무기와 은신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터널을 건설할 때 촬영한 영상도 찾아서 공개했는데 하마스의 칸 유니스 지역 사령관인 무함마드 시누아르가 차를 타고 터널 안을 이동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시누아르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누아르의 동생으로 이 터널을 건설한 책임자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지하 도시라며 하마스가 터널 건설에 수백만 달러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שחמאס חפר ובנה במקום להשקיע כסף בתושבי עזה. המנהרה שנחשפה שימשה בין היתר להוצאת פעילויות התקפיות נגד כוחותינו ברצועה. 이스라엘군은 남부 사령부의 정보 부대도 이 터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에레스 통행로와 가까운 담장 근처에서 테러범이 나오는 것을 보고 터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을 조만간 폭파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5인 사살한 이스라엘 인질 3명이 남은 음식물 짤에서 SOS 등 구조 메시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영국 BBC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사건이 발생한 근처 건물을 수색해 도움을 요청하는 표식이 발견됐다면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표식은 흰 천의 히브리어로 SOS와 도와주세요. 인질 3명이라 쓰인 메시지였고 인질들은 남은 음식을 이용해서 이 글자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에도 하마스와 휴전을 거부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군의 인질 5인 사살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국제사회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시 휴전이 지난 1일 종료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휴전 대신에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며 가자지구 지상전을 밀어붙이는 등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질 5인 사살 사건을 계기로 나라 안팎에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해 다시 하마스와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군의 인질 5인 사살을 계기로 하마스와 휴전 논의 재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과 인질 석방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를 놓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발표하고 이스라엘군은 사전에 정해진 경계선 뒤로 물러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의 일방적인 석방 대상자 선정에 동의하지만 휴전 기간을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와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미리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을 코앞에 둔 지금도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5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은 북극 한파의 기세가 잠시나마 주춤하겠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서울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날씨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2도로 올겨울 최저를 기록했고요. 낮 기온도 영하 3.6도 선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며 눈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 늦게부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수도권 지방은 1에서 3cm로 많지는 않겠지만 내일 퇴근길에 눈이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등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도, 광주가 6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최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 연휴를 앞두고 풀리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금요일까지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곳곳에 또다시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